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좀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금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상이 되었네요. 한참 병원이 불이라도 붙은 듯 바쁘던 시기를 생각하면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남 같지 않아서 감사하면서도 괜스레 치근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첫 직장이 병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서 간호조무사로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저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게는 병원이 너무 익숙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정이 드는 공간이에요.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첫 직장이었던 한의원에서 정말 좋은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한의원이었는데 아직 어리고 물정 모르는 제게 이것저것 참 잘도 챙겨주셨거든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을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제 밑으로 후배 직원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번 돈으로 종종 엄마께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참 달고 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선배 언니께서 제게 남자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남자를 만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저는 한사코 사양을 했었죠.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 너랑 비슷한 환경이라 너무 어려서부터 일만 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닌 것 같더라. 한참 좋을 때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네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 만나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언니의 말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저의 어린 시절과 상황이 비슷한 언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언니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가볍게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자리에 나온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큰 키가 아주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딱딱할 것 같은 생김새와는 다르게 섬세하고 다정한 말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 매료가 되었죠.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와는 인연이 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아빠의 느낌을 받았어요. 참 포근하고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저에게 살갑게 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깊게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정말 달콤한 연애를 1년간 이어갔답니다. 친구도 가족도 줄 수 없는 새로운 행복감이었어요. 그러다 저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라면 분명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도 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유진아, 지금은 내가 많이 부족해도 해마다 연봉도 오르고 너한테만큼은 정말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나랑 함께 해줄래?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그 말들이 그렇게나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단숨에 결혼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 만나 뵙는 자리인 만큼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아주버님, 형님 되실 분들까지 전부 나와주셨더라고요.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제 형님이 되실 분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티나 보였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가지들을 걸치고 계시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괜스레 주눅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귀뜸으로 듣게 되었는데 형님 되실 분은 건물 시공사 대표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달라 보인다 했었는데 역시나 있는 집 자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만나기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저는 뒷전이고 모든 관심사가 형님께 쏠려 있는 겁니다. 어머님도 어쩐지 형님에게 쩔쩔 매시는 것 같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님이 주인공인 분위기인 거예요. 저에게 묻는 질문은 그냥 그런 수준의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형님은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건가 하는 기분마저 들었죠. 그리고 그 자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예비 시어머님께서 딱 잘라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재작년에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모아놓은 돈 다 쓰는 바람에 니들한테는 집 해줄 돈은 없으니까 너랑 네 남편이랑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라. 뭐 어려서부터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둘이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엄마, 그래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 불러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형한테는 그렇게까지 다 해줘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서 감추는 게 아니잖아. 네 형한테 내가 몰빵해서 다 쓰는 바람에 그런 건데. 그리고 둘째 너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네 형이 먼저 잘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솔직히 뭔가를 바라고 결혼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는 거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선배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 말도 마. 인사드리러 간 건데 나는 완전 뒷전이고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있지? 솔직히 오빠한테 뭘 바라고 결혼하는 건 아닌데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하더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시댁에서 뭐 이런저런 지원받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 진짜 웃기게도 받은 만큼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시댁의 심리더라. 그 형님이 지금은 받은 게 많아서 좋을지 몰라도 결국엔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하는 게 가장 좋을 거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역시 언니는 저에게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생활력 하면 나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죠. 남자친구와 결혼을 엎을 생각도 없고 어차피 함께 살기로 했으면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까지 다양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1인 가구용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 소박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이랑 얼마나 웃음이 많이 꼽혔는지 몰라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던 시기였던 것 같다니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했어요. 처음 맞아본 큰 행사여서 긴장이 되었죠. 결혼 이후에 남편 이외의 가족들이랑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버님의 생신으로 다 같이 마주하니 새삼 내가 이 집의 식구가 되었구나 하고 느껴졌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역시나 형님한테만 큰아가 큰아가 하면서 신경을 쓰시고 저한테는 그냥 찬밥 신세인 거예요.
아주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던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뒷쪽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저한테 슬쩍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동서는 어머님한테 어떤 예물 받았어? 그때 말로는 못 해준다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주셨을 거 아니야. 네? 예물이요? 아, 예물은커녕 패백할 때도 어머님한테 돈 못 받았어요. 정말이야?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실 줄은 나도 몰랐네. 나는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시계랑 목걸이, 귀걸이 세트까지 거나하게 받았거든. 큰 며느리라고 신경 써줘야 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동서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미안. 저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저한테는 속 없는 소리를 하는 형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형님과 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형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사실 딱히 부럽지는 않았어요. 선배 언니한테 들은 말도 있고 어차피 받아봤자 시어머님한테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자기한테 크게 받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히게 되면 되려 받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저대로 할 도리만 했고 그 이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형님이 옆에서 어련히 알랑방구 끼어가면서 잘하고 있으니 저는 남편이랑 먹고 살 궁리하는 게 생산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그게 또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괜히 제가 자기처럼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다달이 어머님한테 가방이며 신발이며 뭐 하나씩 선물을 사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 검은 속내가 있는 거였거든요. 자기는 시댁일에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취직하고서 선물 받은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거의 7, 8년 들고 다녔으니 해질 대로 해져 있었고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가방을 하나 샀었거든요.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던 날 우연히 형님을 마주쳤어요. 근데 형님이 새로 산 가방을 보고 예쁘다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둘째 너는 평소엔 가방도 좋은 걸로 메고 다닌다던데? 아, 나한테 올 때만 그렇게 낡아 빠진 청가방을 메고 오는 거였구나. 결혼하고서 시애미한테 선물 한 번 할 생각을 못하고 너 혼자 좋은 거 잘 하고 다니네. 큰애는 매달 시애미 준다고 큰 돈도 아끼지 않고 척척 쓰던데. 아, 지밖에 몰라서야. 제가 뭘 대단한 걸 산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댁에 갈 때 출근용 가방을 들고 가겠어요? 그냥 제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좋은 걸 샀으면 말도 안 할 텐데 고작 얼마 하지 않은 가방이고 한 번 사서 10년 쓸 생각으로 장만한 걸 그렇게 안 입고 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형님, 도대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가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서, 왜 그렇게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냥 백화점에서 동서가 예쁜 가방 메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동서 참 웃긴다.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다 알면서도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림이었고 그냥 오해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가방 사건 이후로 어머님과 형님은 더더욱 편을 먹고 돈독해졌고 그 즈음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이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돈 많은 집의 딸인데다가 유학파였는데 그에 반해 저는 집안도 평범했고 아니 오히려 평범보다 조금 못 사는 축에 속해 있었죠.
거기다 고졸이니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엄청나게 비교를 하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얘 그냥 다 깨라 깨.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잘 보고 해야 한다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아, 그렇게 힘을 바짝 주고 설거지하는데 그릇들이 나만 하겠니? 아, 어머님, 동서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디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동서도 억울하겠죠? 동서, 좀 쉬엄쉬엄 해. 내가 그나마 큰애 너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라도 펴고 살지. 너 아니었으면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지냈을 거야. 둘이 합심을 해서 저에게 막말을 하는데 순간 울컥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한 소리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 지금 그릇 깨진 게 중요해요? 애가 손이 배웠는데 걱정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집안을 봐야 하느니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집에 오면 항상 우리 유진이만 물 묻히고 일하고 어쩜 그렇게 입만 떠들고 계시는 건데요? 아니, 도련님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동서가 원해서 설거지한 거잖아요. 설거지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머리 아파. 예, 다들 나가라. 이게 어디지 저한테 눈이 돌아서 나가지고 길러준 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네 형수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기나 하니? 제일 손안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걸 네가 뭔데 형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남편이 한마디 해도 둘 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의 소리를 대변해서 말해주니 마음은 좀 풀리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화병이라도 났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남편은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저의 편에 서주는 유일무이한 제 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몇 개월 흘렀고 저희 부부에게 지금보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뱃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는데 저희에게 와준 겁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뻤던 순간도 잠시였고 힘들게 성공한 임신인데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 부부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기로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라 아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오랜 시간 근무했던 병원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멋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인생 최대의 기쁨이라고 여겼었죠. 병원에서 걱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비교적 젊은 엄마에 속해서 그런지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나 주었어요. 저희 아이는 남편의 맑은 눈을 빼다 박은 딸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항상 야근도 자처해서 하고 보너스라도 나오는 달이면 아이에게 이쁜 옷을 사주는 다정한 아빠였죠.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차츰차츰 돈도 모여가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생각에 저희 가족 모두 꿈에 부풀어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기쁜 일 뒤에는 항상 슬픈 일이 따라오기 마련인 건지 폭풍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에게 들이닥쳤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걸 계기로 회사에서 잘려버린 겁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우직한 직원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버렸다니요. 아이도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정말 막막했답니다. 남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회사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1인 시위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벼랑 끝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해주었답니다. 여보,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쯤 했으면 당신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저의 권유에도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를 상대로 끝까지 가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이지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남편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저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던지라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급하게 일을 알아봤지만 경력 단절의 기간이 있어서 쉽게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다닐 회사를 구하기 전까지는 일단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노동이라도 자리를 구하는 건 녹록지 않았어요. 아기 엄마인데다가 그런 몸 쓰는 일에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닌 저는 완전 찬밥이었죠. 정말 죽겠다 싶던 와중에 저를 받아준다는 단 하나의 회사가 나왔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처럼 형님네 친정에서 운영하는 회사였던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여자인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의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님과 형님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저를 더 하대하는 겁니다. 동서, 요즘 우리 친정집에서 막노동한다면서? 어쩜 좋아? 너무 힘들겠다. 하기야, 그래도 고졸에 힘도 약한 여자를 받아주는 곳이 우리 집밖에 없었으니 그랬겠지. 으이그, 네가 집안이 좋았으면 막노동이나 하고 앉아 있었겠어? 아, 우리 큰애 봐라. 큰애였으면 집에서 진지게 친정에서 척척 해결해 줬을 텐데. 아, 다 자업자득이지 뭐. 제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잘린 건데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저에게 어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건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어요. 매일같이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어머님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형님의 흉을 보는 거예요. 큰애 걔가 그렇다니까? 아주 지밖에 모르고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말이야. 둘째 너는 생활력도 강하고 우리 아들이 힘든 일 있어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잖니. 너만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항상 둘이서 편을 먹고 저를 따돌리기 일쑤였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한테 이러나 싶었죠.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굳이 맞장구 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꾸조차 안 했죠. 저를 놓고 또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꿀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어머님이 다시 만나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날도 신이 나서 저한테 형님 욕을 하시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싶었어요. 어머니,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여쭐게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저랑 편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형님이랑 두 분이서 잘 지내셨잖아요. 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지 뭐니? 글쎄, 큰애가 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야. 네? 사기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 그러세요? 큰애가 무슨 사모펀드 같은 개모임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같이 하자는 거야. 나도 옳다구나 하고 거기 가입을 했지? 근데 그 교활한 것이 박쥐 같은 행동을 해서 나를 수렁에 빠뜨렸지 뭐라니. 거기 가입되어 있는 돈 많은 사무들한테 내 흉을 봐가면서 내 돈을 뜯어가고
또 거기서 나한테는 돈 많은 양반들 흉을 보면서 그 사람들 돈을 뜯으라고 시킨 게야. 시어머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둘이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형님이 시키는 대로 돈 많은 사모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가 그들 사이에서 매장을 당하고 개모임에서 퇴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퇴출만 당하고 끝이면 다행이게.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물어내고 나왔다니까. 아휴, 내가 그 돈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깬다니까. 한날은 내가 너무 속이 너무 답답해서 큰애한테 찾아가서 말했지. 네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니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뻔뻔스럽게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 있지? 내가 정말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동안 걔한테 사교 명목으로 쓴 돈이 얼마인데 본전도 못 찾고 아까워 죽겠다니까. 앞으로 내가 그것을 사람 취급이나 하나 봐라.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저 둘 사이가 삐걱거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터라 잘 됐구나 싶었죠. 얇디 얇은 습자지 같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 코웃음을 쳤답니다. 근데 상황이 계속 더 웃기게 흘러가는 것이 형님 또한 저를 자기 편으로 삼고 싶어서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린애들 세력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난리를 부리니 하루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입바른 소리를 했답니다. 형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저한테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동서랑 이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랑 왜 잘 지내고 싶으신 건데요? 형님이랑 어머니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형님도 여기저기 줏대 없이 휘둘리지 마시고 이럴 시간이 있으면 책이라도 좀 읽으시면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해보세요. 두 분 다 저한테 이게 뭐예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인데. 형님이 손윗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저한테 더 이상 이렇게 들들 볶지 마시고 형님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맞는 말만 쏟아부으니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버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기만 했는데 제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지 이러는 겁니다. 이게 감히? 우리 아빠 회사에서 막노동이나 하는 주제 까불고 있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네 친구인 줄 알아?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보자. 또 저를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이라면서 하대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분에 못 이겨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밖에 없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 어머님이 제 편에 서 있었고 그 말을 듣더니 형님의 등을 치면서 한마디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너 왜 둘째한테 소리를 치고 있어?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돈 버는 애인데 집에서 놀고 먹는 너랑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둘째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응? 그것도 입도 뻥끗 못하잖아. 형님에게 강펀치를 날리는 어머님의 한마디에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머님도 형님을 견제하면서 저를 더 챙기고 예뻐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형님한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형님은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에 군말 없이 해내야 했고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불명예스러운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시댁이 장마로 물이 새는 바람에 할아버님 제사를 아주버님 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빨리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 집에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려고 하시는 건데요? 예, 그 집 내가 해준 집 아니니? 아니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훈계질을 하고 있는 거야. 까불지 말고 당장 문 열어. 그 뒤로 형님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황을 보던 아주버님이 출근을 해야 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결국 아주버님 집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게 됐죠. 싸한 분위기 안에서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료가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후딱 나가서 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막아서시더라고요. 아유, 얘 둘째야, 아서라. 날도 더운데 너는 여기서 에어컨 쐬면서 좀 쉬고 있어. 맨날 그 뜨거운 바깥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나랑 큰애가 다녀오마. 너는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벌써 덥다 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기로 했어. 아니면 집안일을 잘하기를 했어. 빨리 나와. 다시 장 보러 가게. 그래도 제 편에 선다고 저에게 집에서 잠깐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준비를 빨리 마치고 다 같이 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자서 전 부치고 있었어요. 한 30분쯤 혼자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머님과 형님이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없이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 하원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제가 아이 하원을 다녀온다고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형님도 아이 하원을 시켜야 한다면서 어쩌다 보니 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이 하원을 다녀온 후 제사 음식 준비를 조금 일찍 마치고 각자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8시쯤이 되어서 아버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집으로 돌아오셨고 분주하게 본격적인 제사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참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형님은 놀란 듯 하면서도 당황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곧이어 나무로 된 보석함을 들고 나오면서 바닥에 내던지는 겁니다. 아니, 제 예물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떻게 잠깐 사이에 그 많은 보석들이 다 사라진 거냐고요. 이게 말이나 돼요? 보세요. 반지며 목걸이, 귀걸이들이 가득 차 있던 게 텅텅 비었잖아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지금 이 난리라는 거니? 우리가 오기 이전에 도둑이라도 맞았나 보지. 어떡하라는 건데? 어머님이 한마디 하시자 갑자기 형님은 저를 죽일 듯 노려보는 겁니다. 동서가 가져간 거지? 아까 나랑 어머님이랑 장 보러 갈 때 이 집에 혼자 있었던 건 동서잖아. 사실대로 말해, 이 도둑년아!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었어요. 그 안방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 하물며 그 나무로 된 보석 상자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제가 돈이 급하기로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댔겠냐고요.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돌아서는 손 쓸 새도 없이 저에게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눈 깜짝할 사이라 방어할 틈도 없었다니까요. 아이고, 얘, 큰애야. 안 얼고 놓고 얘기해라. 시애비도 보는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게야?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도둑년은 제대로 응징을 해줘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 내 보석 훔쳐갈 사람은 막노동하는 너밖에 더 되겠어? 어디야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있어? 오늘 그 썩어 빠진 버릇을 확 족쳐주마. 형님,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어른이 뒤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고 싶으세요? 이거 좀 놓으세요. 회사에서 잘리긴 하는 등신 같은 게 어디서 말리고 있어? 이거 놓지 못해? 남편까지 가세해서 형님을 뜯어 말리고 있었지만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제 남편에게까지 막말을 하는데 시부모님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만으로는 부족해서 아주버님이며 아버님까지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형님과 저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정말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딸아이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에게 창피해서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얼굴 보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 테이블에 몸을 부딪히면서 발 아래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가방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가방 손잡이에 제 발이 걸렸는데 그때 형님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어머님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줄줄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어머님의 가방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온 가족은 일순간 모든 동작을 정지하고 가방을 뚫어지게 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의 가방에서 쏟아진 건 형님이 잃어버렸다고 길길이 날뛴 그 예물들이었거든요. 순간 다들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형님은 제 머리를 잡아채던 그 손을 드디어 놓으시면서 시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아니, 제 예물들 어머님이 훔쳐가신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아니, 이게 다 뭐라니? 예,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엄한 사람한테 도둑 취급하지 마.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면 제 예물들이 왜 그 가방에서 나오는 건데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신 정말이야? 정말 당신이 큰애 예물을 몰래 가져간 거야?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님마저 한마디 얹으시니 분위기는 확실하게 어머님이 범인일 걸로 굳어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버님과 남편의 표정도 순간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나 정말 아니라니까.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해 죽겠네 원참. 어머니, 지금 저 때문에 개모임에서 퇴출됐다고 시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퇴출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겼으니 억울해서 제 예물에 손대신 거잖아요. 어떻게 줬던 걸 다시 도로 뺏어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어머님도 그 손버릇 고치셔야 해요. 가만히 있어봐. 여보, 내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 좀 줘봐. 112에 신고해야겠어. 형님은 어머님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버님은 놀라서 말리셨죠.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다 밝혀보자고.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경찰을 부르던 뭐하던 하지. 여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콩밥 먹으면서 이실직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 내가 사실 집에 홈 CCTV를 설치해놨거든. 그걸 보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뭐? 아니, 당신 그런 걸 언제 설치해둔 거야?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저번에 누군지 모를 사람이 계속 초인종 누르고 그랬었잖아. 애도 있는 집에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현관밖이랑 안방 그리고 거실에 한 대씩 내가 몰래 설치해놨거든. 얼마 안 됐어. 당신 또 괜히 너무 불안해할까 봐서 말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게 됐네. 그리고 저희는 동그랗게 돌려 앉아서 CCTV 화면을 노트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동 경악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화면 속에는 형님이 어머님의 가방에 자신의 예물을 싹 다 넣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쩐지 아주버님이 CCTV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미 본인이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쳐놨으니 다시 보지 말자고 물을 수도 없었고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형님의 뺨을 후려쳤어요. 네가 지금 나를 도둑년으로 몰아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는 형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뭐 한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둘씩이나 도둑으로 몰고 간 거예요? 어른들 애들 다 보는 앞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드러나 봅시다. 형님은 입을 굳게 닫고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네 너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해? 재산내 가족들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 소란을 피운 이유가 뭐야? 어떻게 네 동서도 모자라서 심지어 시애미까지 도둑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 너야말로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격양된 감정으로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봐서 일순간 자리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는 표정으로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어머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부터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게 그게 너무 하기 싫었어요. 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네 동서한테는 왜 그런 거야? 동서는요, 저보다 집안도 별로이고 학벌도 별로인데 어머님이 자꾸 싸고 도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입 바른 소리 아주 잘하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동서보다 훨씬 우월한데 왜 제가 동서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건지 너무 짜증나고 싫었어요. 어머님이랑 동서 사이가 나빠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간질 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하찮고 가치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시집살이 시켜서 싫고 자기보다 못난 내가 더 잘난 대우를 받는 게 싫어서 이런 짓을 벌였다니요. 뭐 대단한 사이라고 그걸 이간질시키고 싶어서 이런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원래도 어른스러운 사람은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아버님은 일단 상황을 일단락시키셨고 저희는 대충 추스르고 예정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날 제사를 마치고 어머님은 그 예물들을 전부 가지고 나오셨고 싹 다 돈으로 받고 오신 겁니다. 워낙 값이 나가는 제품들이라 되팔아도 그게 돈이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날 그 꼴을 당하고 정말 치가 떨려서 이거 그 예물들 전부 돈으로 바꿔온 건데 이거 다 너한테 주마. 둘째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했다. 늦었지만 이 1,000만 원이라도 받아다오. 아유, 어머님 저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애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내가 나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눈이 멀어서 다 외면하고 지냈었는데 나도 참 철이 없었지.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니들 생활비에라도 좀 보태서 쓰렴. 너한테 모질게 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구나. 진짜 진국인 사람은 둘째 너였는데 내가 그것도 못 알아보고 인생 너무 헛살은 것 같아. 구태여 저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셔서 어쩔 도리 없이 받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뭐를 받았냐고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물들이 전부 저한테 고스란히 오게 된 게 웃기기도 하고
인생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험한 꼴을 전부 보셨으니 아주버님을 이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셨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 마누라의 치졸한 모습을 전부 봤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 여기셨겠죠. 더 안 좋은 꼴을 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하셨으니 형님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버틴다는 거예요. 거의 1년간 시부모님께 울며불며 죄송하다고 애원하고 빌었지만 이젠 아주버님이 더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셔서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형님네도 집안이 워낙 잘 사는 터라 비싼 변호사를 써가면서 맞서 싸웠지만 그동안 시댁에 끼친 민폐가 워낙 크다 보니 소송을 얼마 가지 못해서 아주버님이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양육권은 아주버님이 가져간 채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만은 꼭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했었지만 작은 일에도 그렇게 옹졸하게 눈이 돌아가 생사람을 잡는 인간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기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생활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답니다. 저는 막노동을 그만두고 남편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님이 주신 예물을 판 돈으로 생활을 조금씩 이어나갔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전에 근무하던 한의원으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저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복직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한의원 원장 선생님들은 제겐 정말 귀인 같은 분들이세요. 제가 복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억울하게 잘릴 때는 이게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전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들어가게 되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고 우리 아이도 아픈 곳 없이 잘 커지고 있어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편 말고는 이 집에 내 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쭉정이 같은 사람은 결국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저의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정직함과 우직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음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